이제 내년에 저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 예. 어떻게 하면 조금 예견해서 대비할 수 있나, 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간의 그 금리, 거래하는 금리를 우리가 콜금리라고 그러는데요. 네. 콜금리도 인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예금 대출 금리가 잇따라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더 오르죠. 네,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기업들이 시중은행에서 이제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한 6%에서 7% 금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신규가? 지금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네. 근데 우리가 만일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 대부분 대출을 받죠, 그죠? 받을 수밖에 왜 없죠.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목돈이 그렇게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어차피 큰 돈이 들어가니까 예.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대출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적인데 이런 부동산 담보 대출을 활용할 때 대출을 받게 되면 자기 자본의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는, 만약에 우리가 과거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죠. 투자하면 대출 되는데. 받아가지고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같이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투자를 통해서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은,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떨어질 수 있겠네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역 레버리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에 직격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당장은. 그래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런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이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살려는 사람이 없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렇죠. 살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좀 되게 진퇴양난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적어지는 반면에, 만약 기존의 그 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네. 은 어떨까요? 자, 이자 비용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2배 이상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이나 가게는 이자 비용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을 거예요. 그죠? 배 이상으로 증가했을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된다고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더 없겠죠. 떨어지고. 당연하죠. 근데 이런 비용 주체에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이나 가게들은 부동산에 매물도 늘어날 거고,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수자는 줄고 부동산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이나 가게는 이런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부실이 늘어나면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또 부실이 전이될 수가 있겠죠. 같이 떠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이 가격 변동성이 앞으로 이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신중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봐집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은 지금 되게 지금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집값들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들이 올랐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더 뚝뚝뚝 떨어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떨어진다. 경기 침체가 회복세가 좀 늘어질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정책들이 정부가 이제 이런 거래가 안 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을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특히 또 정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게 되면은 세금 수입이 어려워지겠네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올해 아마 여러분 뭐 뉴스를 보시면은 세수가 굉장히 초과됐다고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해 같은 세수 초과는 내년에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거래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세수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의 생산은 더 떨어지. 감소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세금도 또 법인세라든지 세수 감소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물가 상승이 결국 세수 감소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점차 부동산 규제도 완화가 될 것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조정 지역이 부동산 투기 지역에 대한 해제도 좀 있었고, 네. 이런 취득세 완화라든지 부동산 규제 정책의 완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도, 이런 상황들을 이제 반정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금리와 또 하나는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환율이죠. 환율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움직이죠. 네. 당연히 금리를 높은 쪽으로 하겠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나라의 금리하고 미국 금리가 지금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금리가 높죠, 그죠? 네. 미국 기준 금리가 지금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쪽으로 외화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원화 환율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자, 원화 환율이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수입 물가에는 어떨까요? 수입은 직격탄이죠. 직격탄을 힘들죠. 맞을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물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존 자원이 없어요. 그죠? 저희 수입에 많이 의존을 그렇죠. 하는 국가잖아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수입을 네. 하죠. 우리나라 같이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원유를 비롯해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기 침체도 벗어나야 되고 환율도 잡아야 되고. 환율도 잡아야 되고 자 이런데 금리를 계속 올릴 수만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거죠. 네. 힘든 거죠. 문제는 지금의 이제 시점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아직 다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내년도에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이제 증가하면서 네. 유동성이 풍부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거죠.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굉장한 기회가 되겠죠. 분명히 이렇게 힘들 때 좋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회가 오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이죠. 완전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부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비가 좀 갈리겠네요. 그렇죠.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예. 금융기관의 이게 쿨 금리 문제도 있고 예. 부동산 문제도 있고 예. 기업 부실도 예, 늘어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뭐 이렇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